안녕하세요. 장애인 이해하기 강의를 진행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한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1. 장애란 2. 장애 다르게 보기 3. 차별 4. 장애인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장애와 장애인 그리고 차별을 이해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혹시 탕수육 좋아하시나요?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탕수육은 찍먹이신가요? 부먹이신가요? 찍먹이신 분은 부먹으로 이렇게 왜 소스를 부어버리면 화를 내시기도 하더라고요. 탕수육을 드시는 취향이 다른 거죠. 다른 걸 뭐라 그래요? 네, 다른 걸 차이라고 합니다. 차이는 여러 가지로 있죠.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말을 쓰는지, 또는 뭘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다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랑 다른 사람들이라고 사는 게 불편하신가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요. 그냥 나하고 좀 비슷한 말이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끼리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다르면 나하고 같은 우리가 될 정도로 비슷한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다르면 나와 같이 살기에는 불편해서 너무 다른 사람일까요? 그 기준점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올해 2020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인 것 같으세요?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 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거의 78억이더라고요. 그 78억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없죠. 네, 똑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 많은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다름 중에는 분명히 장애인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애도 그 다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걷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배우는 속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게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장애는 그로 인해서 배변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장애는 이런 다양성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장애가 혹시 없어지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의학이나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 장애인이 없어질까요? 장애를 갖는 경우가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애는 그냥 인간 조건의 일부다라고 WHO가 말을 했어요. 세계 장애 보고서를 통해서요. 왜 그럴까요? 장애는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건지 혹은 내가 곱슬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지 뭐 아니면 직모를 갖고 태어나고 싶은지 그런 걸 제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갖게 되는 어떤 사람이 갖게 되는 조건인 거죠. 주어지는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에는 항상 우리 사회에 같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다름의 하나라는 거죠. 우리나라 법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의료적인 모델에 기반을 둔 장애인 정의입니다. 왜냐고요? 상당한 제약을 받는 이유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손상이 있으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꼭 그럴까요?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안경을 착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왜 안경을 쓰죠? 눈이 나빠서 쓰겠죠. 시력이 나쁩니다. 네, 그러면 시력이 나쁘면 분명히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장애인 등록이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시각적 장애로 등록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분명히 불편하긴 한데 일상생활에 상당하다고 느낄 정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러죠? 안경도 있고요. 렌즈도 있고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정도의 시력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안경이나 렌즈나 이런 라식 같은 수술이 없는 시대나 환경에 처해 있었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정도의 시력에 손상이 있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상당한 제약은 반드시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법에 근거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길거리에서 장애인 잘 보이시나요? 많이 못 보시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약 258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5% 정도라고 해요. 이게 사람 수로 보면 어떻게 돼요? 20명이 있으면 그중에 1명은 평균적으로 장애인이란 뜻이고요. 그걸 가구로 따지면 6가구당 보통 1가구에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별로 없는 것 같으신가요? 꽤 많지 않은가요? 자, 우리 이제부터 장애인과 함께 삽시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요, 비장애인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많은 것 같으세요? OECD 31개국 조사를 해봤더니요, 거기에는 평균 장애인 출연율이 18.8%나 된대요. 우리나라 장애인 출연율에 거의 4배에 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적을까요? 한번 그걸 살펴보려면요, 장애 유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장애 범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상의 현재는요, 장애 유형을 15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장애가 15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장애는 장애야 라고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을 하는 장애가 15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으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됐을 때는요, 5가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15가지로 증가한 거죠. 앞으로 더 늘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요, 암 또는 에이즈, 알코올 중독, 또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알러지, 그리고 스웨덴 말을 못하는 외국인 이민자까지도 장애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가 많은 거예요. 그건 뭐죠? 그러니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손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걸 장애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이 모델, 이걸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을 채택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의 범주는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안 된 것 같아요. 불쌍한 것 같고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느껴지시나요? 분명히 장애를 가진다는 건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아무것도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헬렌 켈러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요, 시각, 청각을 모두 잃으신 분이에요. 질병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시는데 작가로서 또 사회활동가로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명언을 남기셨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정말 그런가 한번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 혹시 서울대학교의 이상무 교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나요? 이분은 서울대 교수로 계시던 중에
미국의 현지 답사를 가셨다가 교통사고로 전신 장애를 입게 되셨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목까지예요. 얼굴, 그러니까 목 아래로는 손 하나 까딱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6개월 만에 강단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술 활동, 연구 활동, 강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선도 이렇게 자기 몫을 정말 단단히 하고 계시는 분이 이분 한 분일까요? 훨씬 많이 있죠. 그렇죠? 이분 외에도 지체장애를 가지고도 이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시각장애를 가진 분은 어떨까요? 혹시 김헌용 씨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시각장애이시면서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지금 10여 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시각장애를 가지신 첫 번째 교사이신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마지막 시각장애인 교사는 아니십니다. 또 시각장애를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도 더욱이나 아니죠. 네, 그러면 또 청각장애는 어떨까요? 혹시 스타벅스가 청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바리스타로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냥 장애인 고용해야 하니까 그냥 고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분은 바리스타로 스타벅스에 취업하시고 7년여 만에 점장이 되셨습니다. 자, 점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한 매장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능력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점장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또 하실 수 있는 일이 제약이 되는 거 아닐까요? 특히 소리를 못 들으시니까 소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나요? 네, 혹시 김지연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수어로 랩을 하시고요. 댄서시면서 동시에 뮤지컬 연출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바쁘신 분이세요. 어떠세요? 근데 그런 다른 장애하고 달리 발달 장애를 가지시면 혹시 이런 분들은 또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로 구성된 우리 드럼 위드 앙상블이라는 클라리넷 프로 연주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유일할까요? 아니에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플루티스트로서 또는 화가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굉장히 많은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자폐성 장애를 가지신 분이 그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건품의 달인이십니다. 불량품을 골라내는 작업을요, 그 집중력을 8시간 근무 동안에 절대로 놓치지 않고 굉장한 집중력으로 불량률을 낮추고 계시다고 하고요. 또 역시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물티슈를 건품을 하시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그 일을 잘하셔가지고 작업 반장이 되셨다는데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이게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만 있을까요? 외국은 더 많은 분야에서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를 몇 가지 들면요. UN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중국에는요, 지휘자로 활동하는 분도 계세요. 다운증이라는 그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이요. 또 사업가로도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장애를 갖고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나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장애인들이 왜 그렇게 근데 장애인들이 뭔가를 하기는 그래도 좀 힘들지 않나요? 비장애인 분들보다 뭔가를 하기를 좀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비장애인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장애인들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장애인들이 너무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는 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거는 장애인 차별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당한 편의 제공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법으로까지 차별이라고 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요.
지체장애가 있어서 목발하고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지체장애인이 온갖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이 도시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혹은 육아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불편을 못 느낄 수 있어요. 왜요?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뭐가 있는지 보실래요? 일단 저상버스 있죠. 지하철 엘리베이터로 탈 수 있죠. 또 뭐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구조가 평면 구조입니다. 다 입식 구조죠. 화장실도 다 평면으로 돼 있고 좌식 변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요. 자동차 발로 만약에 운전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핸드 컨트롤이라고 손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때요? 일상생활에 거의 제약을 못 느낍니다. 중증의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똑같은 그 장애를 가지고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편의시설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런 시골집, 축대가 한 1m는 되고요. 그 위에 마루에 올라서려면 그것도 또 한 1m 올라가야 되고, 문지방은 한 30cm쯤 되고, 화장실은 저 집 바깥에 있는 뭐 따로 떨어져 있는 뭐 나무 판다기 2개 이렇게 있는 그런 집에서 만약에 살았다고 해봅시다. 이분은 이렇게 직장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을까요? 100% 남의 손에 의지해야 하는, 정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숟가락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상당한 제약을 느끼면서 살게 될 겁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삶이 되겠죠. 자, 지체장애인에게 편의 제공이라는 것,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를 낸다는 거죠. 똑같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지고도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목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또 장애마다 또 다 달라요. 어떤 장애인분은 그냥 수동 휠체어 정도로 사용할 그 정도면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고, 나는 수동 휠체어랑 뭐 평면 구조가 돼 있고 저상 버스 정도만 있으면 나는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던 이상묵 교수님 같은 분은 저런 걸로 될까요? 저분은요, 그 강의와 뭐 연구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필요하신 거는 뭐예요? 입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휠체어, 또 입김으로 뭐든지 조정할 수 있는 IT 기구들, 소프트웨어들, 온갖 그 IT 보조 기기들이 다 필요해요. 만약에 그 편의 시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이상묵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능과 능력은 그냥 사장되어 버렸겠죠. 이 사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각장애는 어떨 것 같으세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편의 제공은 뭘까요? 네,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흰 지팡이, 안내견, 뭐 이런 거 있겠죠. 또 여러 가지 IT 보조 기기들이 있을 겁니다. 뭐 확대경이라든지 화면을 읽어주는 음성 전환기라든지 이런 게 보조 기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시각장애인 분들도 자신의 능력을 이 사회에서 마음껏 발휘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또 언어장애가 같이 있는 뇌병변 장애인이시라면 어떨까요? 내 몸을, 그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몸에 경직이 많이 있잖아요.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전동 휠체어, 또 그 휠체어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 수단, 우리 AAC라고 하죠.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만 있으면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편의 제공이 이렇게 물리적인 기기만으로 끝날까요? 어떠세요? 아무리 시각장애인 분에게 안내견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해도 식당이나 버스나 뭐 이런 데서 안내견 동물은 들어올 수 없어요 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안내견을 거부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편의 제공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 정당한 편의 제공에는 이런 물리적인 기기를 제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 시민 옹호인 분들은 발달장애인 분들을 그러니까 옹호하시는 분들이죠.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어떤 편의가 필요할까? 발달장애인 분들은 뭐 몸을 움직이는 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발달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편의 제공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생각을
지체장애나 뭐 이런 다른 분들의 편의 제공에 비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쉽고 짧게 구체적인 말로 뭐 지식이라든지 의사 전달을 할 때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시각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말로 해서는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때 그림이나 뭐 이미지 같은 걸 같이 사용을 하면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또 아까 저기 뇌병변 장애가 있으면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분한테 필요한 거 뭐라 그랬죠? 보완 대체 의사소통 수단. 우리 AAC라고 하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말로는 의사 표현을 하기 힘드시지만 그런 그림이나 뭐 이런 거를 손으로 짚거나 AAC를 사용을 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 내 의사를 말로 표현을 못한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AAC는 꼭 뭐 이런 뭐 핸드폰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디지털 기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지금 손목에도 차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팔찌예요. 간단한 의사소통. 나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목말라요. 물 마시고 싶어요. 이런 거 손에다 차고 다니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것도 편의 제공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는요. 청각장애, 그러니까 특정한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소음, 잡음 이런 것에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도전적인 행동이라 그러는 걸 많이 하게 되기도 해요. 괴로우니까.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편의 제공은 뭘까요? 헤드폰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소리를 좀 막아주면 그 괴로운 게 훨씬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청각에 과민하신 분은 핸드폰을 써도 된다. 또는요, 청각만 그런가요? 시각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도 있어요. 발달장애 가지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너무 조명이 밝다든지 햇빛에 나갔을 때 햇빛이 강하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하죠. 왜 이렇게 뱅뱅 돌고 눈을 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뜨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괴로움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편의 제공은 뭘까요? 선글라스를 쓰게 해준다든지 챙이 있는 모자를 쓰게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좀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편의 제공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편의 제공은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다. 물리적인 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의 제공은 굉장히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을 비장애인 위주로만 되어 있는 환경을 수정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이 뭘까요? 차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죠.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장애인을 차별해 아니면 장애인만이 아니라 뭐 누구든지 나는 차별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특히 이렇게 시민 옹호인으로서 일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나는 차별은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보통 하는데 실제로는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죠? 차별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차별을 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쓴 김지혜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보통 나는 차별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나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차별을 해요. 자, 차별은 내가 차별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무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별을 하는 거는 누구나 장애인만 차별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장애인이 그 중에서도 많이 차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까지 제정을 한 거겠죠. 차별은 뭔가 나랑 다르다는 걸 이유로 해서 불리하게 혹은 가끔이지만 우대를 하는 경우도 차별에 들어가죠. 어떤 차이, 우리가 아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 다름을 이유로 어떤 그 다름 중에서 어떤 특정한 다름을 하나를 이유로 해서 우대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대우할 때 그걸 차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장애인 차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냥 차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별은 왜 하게 될까요? 차별은 보통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어떤 걸까요? 제가 한번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거를 해석을 다르게 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겪은 일인데요. 음식점에 어떤 그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가 가방을 메고 들어와요. 그 음식점 주인의 이제 자녀예요. 막 들어오니까 반갑게 얘기를 했겠죠. 오늘 뭐 했니? 하니까 수박 끓였어. 그러면서 자랑을 하니까 엄마가 그럼 어디 보여줘. 그랬더니 종합장을 탁 펼쳐서 자랑스럽게 보여줘요. 그걸 딱 보시더니 어머니가 아니 이게 무슨 수박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이가 당연히 실망을 했겠죠. 제가 이렇게 넘겨다 봤더니 빨간색으로 삼각형을 그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당연히 수박이죠. 그래서 수박 맞네요. 이렇게 잘라놓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약간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이게 수박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 어머니는 그 어린이가 그려놓은 삼각형을 수박이라고 보지 못했을까요? 머릿속에 수박 그러면 초록색 커다랗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절기설기 줄이 그려져 있는 그 수박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게 수박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수박은 그렇게 그려야 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빨간 세모는 수박으로 안 보이신 거죠. 그죠? 바로 보이는 거를 제대로 해석을 못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역시 겪은 일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요. 지체장애인을 딱 보더니 어떤 분이 보고 인사를 나누고 보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체장애인 싫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전에 지체장애인한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지체장애인 분이 사기를 치셨대요. 자기한테.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 머릿속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체장애인은 나빠. 사기를 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지체장애인에게 그거를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 지체장애인하고 사이가 좋아지게 될 수 있을까요? 같이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요? 낙인을 찍게 되는 거죠. 선입견을 갖게 되면서 지체장애인은 사기를 치고 뭔가 좋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선입견과 낙인을 찍게 되는 거죠. 또 그게 장애인에게만 그런 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내가 어디 돈가스를 좀 먹으러 갔는데 거기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그 어린이가 돈가스를 먹고 있더라. 내가 기분 잡쳤다. 아니 수급자가 굳이 이런 데 좋은 데 와서 돈가스를 먹어야 될 일이냐 라고 민원을 넣으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많은 네티즌들이 그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죠. 자, 그분은 수급자는 뭔가 불쌍해 보여야 되고 남의 도움을 받으니까 뭔가 좀 안 된 것 같아야 돼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이가 분식집에서 돈가스 하나 먹는 것도 불편해 보였던 거 아닐까요? 고정관념이 장애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혹시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이 어디 이렇게 뭘 기다리거나 이럴 때 갑자기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서성서성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신 적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앉아있지 못하고 막 서성대거나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떤 때예요? 사실은 좀 뭔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할 때 많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영화에도 보면은 뭔가 그 주인공이 긴장했다든지 뭔가 불안하다든지 그런 걸 표현할 때 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을 잡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는 돌발 행동을 많이 해. 발달장애는 굉장히 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이분이 불안하구나 라는 거를 그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행동을 어떻게든지 제지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을 볼 때 그런 어떤 내가 차별을 한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럴 거다. 혹은 저런 나랑 다른 어떤 사람은 이럴 거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면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포스터 같은 데로 많이 나와 있죠. 장애인들을 대하는 에티켓, 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장애인 에티켓은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장애인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시각장애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들하고 잘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는, 정보를 주는 입장에서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길 안내를 할 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런 말은 그분들한테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오른쪽으로 뭐 한 10m쯤 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필요한 정보죠. 또 어떤 거요? 지체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때는 동선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보통 비장애인, 특히 비장애인들은요, 그 휠체어 사용자분들이 다니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때는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은 여기에 턱이 있었는지 계단이 있었는지 그거를 사실 거의 의식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 걸 한 번쯤 확인해 두시면 갑자기 난처해지는 일이 없어질 테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지적장애인 분하고 대화할 때는 말을 좀 쉬운 말로 구체적으로 짧게 이런 것도 필요한 정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애인 에티켓은요, 조금 참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화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라는 에티켓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휠체어 사용자분에 대한 에티켓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일어서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라.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좀 앉거나 자세를 낮추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는 이게 반드시 휠체어 사용자에게만 사용되는 걸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눈을 맞추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에 들어가는 거겠죠.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는 거죠. 그런데 눈을 맞추는 게 맞는데 상대방이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낮추는 게 그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볼 게 아니라 그냥 에티켓인 거죠. 또 그 다음에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라는 에티켓도 있어요. 이건 언어장애인 분들에 대한 에티켓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말씀을 한마디를 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했는데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해서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말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중간에 말 가로채서 이 얘기라고요?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경청을 하시라는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말을 중간에 끊고 들어가는 게 에티켓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남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게 당연한 에티켓이에요. 그죠? 이것도 그냥 굳이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에티켓이라는 거죠. 또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라지 않기. 이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달장애인에만 이게 해당되는 에티켓일까요? 사람을 쳐다볼 때 설사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조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거나 특이한 모양을 옷을 입었다거나 해도 그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는요, 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이 아니라 그냥 에티켓인 거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에티켓이요. 에티켓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표시를 보이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왜 이 당연한 게 장애인 에티켓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인데요. 당연히 우리끼리, 나와 비슷한 비장애인들끼리, 우리끼리는 당연히 지키는 에티켓을 나랑 다른 사람에게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나랑 좀 달라, 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라면 당연히 하지 않을 행동을 저 사람한테는 해도 돼. 그게 꼭 장애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외국인이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을 테니까 말을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와 좀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게 장애인 에티켓이라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요,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저는요, 한재순이라는 사람이고요. 대한민국에 사는 여자죠. 그죠? 여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직 언어치료사입니다. 지금은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고, 그러고도 그걸로 부족해서 틈만 나면 인터넷에서 그 이쁜 고양이 찾아보는 그 랜선 집사라 그러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고요. 뭐라 그럴까요? 청소는 참 싫어해요. 못해요. 인터넷 쇼핑 좋아하고요. 또 저는 곱슬머리입니다. 혈액형은 B형. 그리고 저를 묘사하는 말은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겠죠. 그 중에서 제가 소아마비로 인해서 지체장애를 갖고 있고, 제가 그래서 걷기 위해서는 목발이 필요하고 또 다리에 보조기가 필요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핸드 컨트롤러라고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네, 장애가 저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나는 한국 사람이고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또는 어느 지역 출신이고 뭐 내 머리는 뭐 길이가 얼마나고 곱슬머리고 혹은 아니고, 이런 게 여러분들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장애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동료 시민으로서, 동료 사람으로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